안녕하세요. 엑스그룹 권정혁입니다. 긱뉴스 7번째 팟캐스트를 시작합니다. 긱뉴스 팟캐스트는 애플, 구글, 팟빵, 파티,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제가 기사 화면을 살짝 보여드리고 있어서 화면으로 청취가 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뉴스는 긱뉴스 위클리 63호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뉴스 하다 IO 가셔서 위클리에 보시면 63호 아티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올렸던 뉴스들을 취합해서 월요일 아침에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게 위클리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클리 항목들 중에서 5개 정도를 뽑아서 조금 더 배경 설명과 함께 말로 말씀드리는 게 이 팟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총 5개고요. 첫 번째,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배운 것들. 두 번째, 로우 코드, 노 코드와 에어테이블. 세 번째, 아마존의 수익 분석, AWS와 광고. 네 번째, 인터넷에 보딩패스 사진을 올리면 안 되는 이유. 5번째는 올해 9월에 미국 증시에 같이 상장한 그 IT 회사들이 IPO를 한 내역들이 한 번에 같이 올라와서 그것들을 묶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긱뉴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배운 것들이라는 글인데요. 이 엔지니어는 이름이 닐 카카르라고 하는 인도 엔지니어예요. 제가 링크드인을 뒤져보니까 그 인도에서 가장 최고의 공대라고 하는 IIT 출신의 엔지니어더라고요. 근데 학교 다니는 도중에 인턴은 구글에서 하고 인도 구글에서 하고 그러고서 영국으로 가서 블룸버그에 입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기억나는 이유가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에 입사를 했잖아요. 1년 동안 그 자기가 시니어 개발자한테 옆에 붙어서 배운 것들이란 글을 작년 8월에 제가 긱뉴스에 공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글을 보시면 그런 거예요. 내가 시니어한테 개발자한테 배운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변수 이름 짓는 법, 그리고 레거시 코드와 다음 개발자 생각하기, 문서화 주석, 코드 리뷰하는 법, 테스팅, 위험 제거하기, 설계하는 법, 유지 보수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기, 이런 걸 배웠다고 하는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한 글을 올려서 이 친구 정말 정리를 잘하는구나 라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요번 글은 그거의 후속글이에요. 그래서 1년 하고 나서 다시 또 1년을 하고 나니까 하는 동안 자신이 그러니까 배우는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시니어들한테 막 배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느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미 내가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여서 배운 것들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시니어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라고 정리한 글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실 만한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은 배운 속도가 느려졌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SDLC 보다 더 넓게 보자 해서 제품의 생명주기, 인프라스트럭처의 생명주기를 배워서 한 분야를 깊게 가는 것보다 더 넓게 가면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품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넓게 가면 내가 더 배워야 할 다른 깊은 것들을 보게 되더라라고 해서 분야를 확장해서 성장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친구가 세 가지 큰 방향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주변인한테 배우자. 두 번째가 좋은 마음의 습관을 배우자.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사고 도구를 습득하자인데요. 이게 어떻게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주변인한테 배우자는 무슨 얘기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뭘 하는지 배우자라는 거예요. 내가 개발자들, 시니어들 바로 같은 개발자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좋지만 프로덕트 매니저나 세일즈 엔지니어, 뭐 세일즈 하는 담당자들이죠. 그리고 분석가, 어널리스트들까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차피 아무리 엔지니어라고 해도 최종 목표가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제품과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업무를 이해하면, 그들의 업무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내가 더 넓게 볼 수 있고 제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그러니까 좋은 습관, 그거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쓸까라고 하는 그런 습관. 제가 지난번 한번 팟캐스트에서 얘기해 드렸듯이 국내에서 뭐 25분씩 잘라서 하셨던 엔지니어분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고 도구. 실제로 내가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도구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멘탈 모델을 위해서 해커뉴스를 읽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해커뉴스를 봐서 노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슈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쭉 보면서 내가 뭔가를 배워야 할 거다라는 걸 찾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여서 그런 것도 배우는 게 좋고,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그래서 뭐 개발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언어도 한 번씩 배워봐라. 그런 얘기들을 해서 이 세 가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재밌었던 건 그 뒤에 이제 다른 인사이트들을 쭉 적었는데 그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중에 하나가 슬랙을 보호하자라는 얘기인데, 우리 이제 슬랙이라고 하면 엔지니어들 다 이렇게 우리 그 협업 도구인 슬랙 툴을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원래 슬랙의 원뜻인 여유잖아요. 여유. 그래서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느린 속도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게 또 좋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실험도 하고 거기서 배우고 또 깊이 생각할 기회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와중에도 나만의 슬랙, 나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그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사실 질문하기를 되게 두려워하죠. 왜냐면 질문하면 내가 이걸 모른다는 사실을 얘기하게 될까봐,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멍청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질문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많이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질문을 많이 하자라는 건 그냥 어떤 하자인 건데,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한 팁을 하나 준 게 재미난 게 메타 퀘스천, 메타 질문이라는 거였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한테 어떤 걸 물어봅니다. 어떤 코드가 됐던 어떤 인프라가 됐던 그거에 따라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볼 질문을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니어 엔지니어 선배님은 당신은 이거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라고 꼭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뉴스를 통해서 봤는지, 어떤 책을 통해 봤는지, 어디에 교육을 통해서 배웠는지 이걸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아는 사람한테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가 다시 그걸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요 글은 굉장히 길어요, 글이. 그래서 기존에 작년에 적었던 글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들을 적은 게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그 메타 퀘스천이 전 제일 와닿았는데, 뭐 읽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들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 글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그 에어테이블이라는 사이트, 아마 국내에서는 이렇게 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런 사스 도구들 중에서 가장 핫했던 건 노션인 것 같은데, 협업 도구들. 에어테이블도 뭐 협업 도구라고 하면 협업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스프레드시트 기반의 협업 도구예요. 스프레드시트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두고 거기서 어떤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 회사에서나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도구인데요. 에어테이블. 해외에서는 사실 굉장히 쓰는 사람도 많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DB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에어테이블이 이번에 앱 마켓을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오토메이션 기능을 공개하고, 싱크라고 해서 에어테이블 문서들 간의 동기화하는 이런 기능들을 쭉 열면서 자신들이 이제 그 로우 코드 플랫폼으로 가겠다는 이런 비전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어테이블 프로덕트 안에 큰 카테고리가 3개가 더 생긴 거죠. 앱, 오토메이션, 싱크라고 하는. 그래서 요거에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에어테이블 자체가 너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를 이제 진짜 플랫폼화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올해 초부터 요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랑 내년의 트렌드 중 하나는 노코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해외에서도 많이 얘기 나왔던 거고, 노코드는 뭐냐면 예전엔 우리가 1년 전, 2년 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 그래서 뭐 런투 코드 해서 코드닷.org에서 개발을 가르치고 한다라 그랬는데, 요즘엔 상황이 점점 바뀌다 보니까 약간의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코딩 없이 그냥 자동화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툴을 좀 복잡하게 쓰듯이 만들면 그게 우리가 필요한 생산성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기능으로 발전되는 게 로우 코드, 노 코드 도구들인데, 그게 아주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드렸어요. 실제로 많은 서비스 회사들이 그런 걸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아마존이 허니코드라고 하는 도구를 오픈했죠. 허니코드도 스프레드시트 기반이에요. 프로그래밍 날리지가 없어도 그 스프레드시트 기반으로 어떤 기능을 만들고, 요거 입력은 뭘로 하고 레이아웃을 어떻게 짜면 이게 모바일 앱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누구든 백오피스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허니코드라는 것도 열었어요. 사실은 요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리툴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RETOL, 리툴이고요. 리툴은 뭐냐면,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에서 내부 도구, 인터널 도구들을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하면 사용자들이 보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 말고 내부에서 관리해야 되는 도구들 있잖아요. 어떤 통계를 본다거나, 뭐 내부에서 뭐 쿠폰을 발행해야 된다거나, 어떤 뭐 대시보드에 있는데 그냥 대시보드만 있는 게 아니고 관련 기능이죠. 뭐 CS, 고객 응대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거 다 내부에서 개발자들이 붙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 내부 개발 도구를 코딩 없이 편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게 리툴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로우 코드, 노 코드 툴이에요. 리툴도 있고, MS는 파워 앱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이것도 로우 코드 플랫폼인데, 그 비즈니스 도구들을
오피스 365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리스트라고 하는 스프레드시트 기반의, 그러니까 정보 트래킹 도구죠. 스프레드시트처럼 데이터 넣고 거기서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그 예전에 앱메이커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 올해 말에 중단을 하고, 그 구글이 사내 인큐베이터를 만든 에어리어 120이라는 그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그 에어리어 120은 그러니까 구글의 20% 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에 20%는 빼서 하고 싶은 걸 하세요라고 하는 룰이 있다라고 구글에서는 옛날부터 얘기했죠. 근데 에어리어 120은 그 20%만 100%처럼 하세요 라고 해서 120입니다. 그래서 아예 자꾸 구글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창업을 하니까 아예 사내에서 창업하세요라고 만든 사내 그 벤처 창업 프로그램인데, 에어리어 120이 이번에 테이블스라고 하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테이블스도 똑같아요. 스프레드시트 기반으로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 생산성 도구를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도 하고 있고 아마존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에어테이블이 그거에선 탑이거든요. 정말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뭐 간단한 통계부터 해가지고 내부의 어떤 우리 뭐 물류 검색을 한다거나 메일을 보내고 조직도를 그리고 지라랑 연결하거나 슬랙하고 연결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이 에어테이블 내에서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앱을 만들고 그 앱을 마켓플레이스에다 올려서 거래할 수 있게 하고 누군가 설치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자동화를 더 많이 붙여서 뭐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슬랙으로 쏘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직 내에 에어테이블 문서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그거를 연결하는 기능까지 만들겠다고 한 게 요 에어테이블의 요번 발표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로 제가 올해 초에 말씀드렸던 올해는 로우코드 노코드가 뭐 대세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게 진짜 가고 있구나. 허니코드도 올해 열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스트도 올해 열었고 구글의 테이블스도 올해 열었습니다. 다 올해 열렸잖아요. 에어테이블은 몇 년 됐지만 다 회사들이 새로운 그냥 개발 플랫폼이라고 하기보다는 엑셀 가지고 더 만들기 쉬운 개발 도구를 만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도구들의 공통점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노코드 도구들이 회사에 더 많이 그러니까 깊숙하게 침투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도구들을, 그러니까 개발팀에다가 항상 뭐 인터널 내부 도구를 만들어주세요 하기보다 기획자나 프로덕트 매니저나 그런 분들이 요거를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더 빨리 회사가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면서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노코드 도구들은 꼭 개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씩 보시고 익숙해지면 그 회사가 IT적으로 좀 빠르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아마존의 수익 분석, AWS와 광고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이게 언젠가 그런 뭐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제 주위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마존은 수익이 나지 않잖아. 아주 작은 마진으로 뭐 거의 적자 수준으로 내는 회사 아니야? 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아마존의 매출은 매년 20% 성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그 수익은 2015년 이후에 급성장했다라는 요 글이에요. 베네딕트 에반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뭐 블로거이자 뭐라 그러죠? 라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테크니컬 라이터. 투자자이기도 하고. 근데 베네딕트 에반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AWS와 수익을 다 낸다고 하는 얘기는 공개가 됐어요. 왜냐면 2015년 전에는 그 AWS 수익이 공개 안 되다가 2015년 이후에 아마존 수익이 공개됐는데 15년하고 16년에는 그 아마존의 모든 수익이 다 AWS만 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는 그 글로벌로만 살짝 적자가 발생하고 미국 내랑 AWS 자체는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안쪽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아마존이 직접 자신들이 물건 사서 아마존 솔드 바이 아마존 하는 그 퍼스트 파티 이커머스는 아마존 매출 절반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AWS나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아마존이 다른 오픈마켓처럼 다른 마켓 셀러의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그게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서드 파티가 판 물건들은 그 수수료만 매출로 잡히니까 실제 전체 물건 판매 금액, 그 그로스 마켓플레이스 밸류라고 하는 GMV는 이 마켓플레이스 아마존이 자체 물건이 아닌 남의 것들을 팔아주는 게 60%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그냥 자기들이 물건을 사서 파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 글의 요지고요. 그래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아마존 내에서 상품 검색 광고가 이미 17조 원 규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외부에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구글이 이 검색 광고에서 나는 마진 규모를 생각해 보면 아마존도 이 상품 검색 광고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고 아마도 수익 규모 자체는 AWS랑 비슷한 수준일 거다. 그래서 꼭 뭐 물건 팔아서만 돈 남는 게 아니고 이 상품 검색 광고로도 아마존 내에서의 검색 광고만으로도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비즈니스, 아마존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수익성이 높고 일부는 신사업들을 계속 하니까 신규나 뭐 아마존이 핀테크 비즈니스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규나 초기에 그 스타트업 스테이지에 있으면 이제 손실이 나니까 그런 것들이 합산되고 재투자되기 때문에 전체를 뭐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뭐 그 돈을 벌려고 가격을 올리거나 뭐 그런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아마존이라는 플랫폼 내에서 그걸 활용하는 여러 개의 비즈니스가 한데 묶여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그 순이익이 아닌 현금으로 운영되는 회사고요. 제프 베조스는 항상 그 12개월 후에 프리캐시 플로우 FCF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어로 잉여 현금 흐름을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12개월 후에 잉여 현금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해서 움직이는 회사인데 우리가 이 수익이 나고 있다는 2015년이 아니고 2002년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아마존이 주가가 몇 배가 뛰어서 지금 한 주가 뭐 300만 원 이렇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아마존은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아마존이 굉장히 재미난 회사인 것 같아요. 그 단순히 마켓플레이스이고 클라우드의 강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보면 재미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랑 약간 상관없겠지만 제가 아마존을 보고 제일 재밌어하는 거는 그 섀도우 프로그램이고요. 아마존의 섀도우는 국내에서도 뭐 기사가 한두 번은 나왔던 것 같은데 CEO를 보좌하는 뭐 그림자 보좌역이죠. 뭐 조언가인데 섀도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찾아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하는 모든 미팅에 다 같이 들어가고 심지어 제프 베조스가 보는 모든 메일을 같이 볼 수 있으면서 계속 조언해주는 조언가라고 하는데 현재 AWS의 CEO를 맡고 있는 앤디 제시도 아마존 초기인 2003년에서 2004년에 섀도우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섀도우는 아마존에서 어떤
그 주요 역할로 갈 사람들이 거쳐가는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마존 인디아의 대표도 예전에 섀도우였던 분이고, 지금은 여성 임원이 섀도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섀도우에 대해서 더 재미난 건, 이 섀도우 제도가 정리된 게 없는데 긴랩이 섀도우를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긴랩이 문서화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긱뉴스에서 섀도우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면 그 긴랩이 CEO 섀도우 프로그램에 대해서 쭉 정리한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긴랩도 섀도우 제도를 운영하는데 아마존과 똑같이. 근데 이 섀도우 제도는 목표가 뭐고 무엇을 한다라는 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보다 긴랩에서 잘 정리가 돼 있어서요. 혹시나 우리 회사가 이제 아마존은 사실 그러니까 창업 거의 하고 나서부터 이 섀도우 제도를 운영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긴랩의 CEO 섀도우 프로그램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약간 이건 재미난 가십성 글인데요. 인터넷에 보딩 패스 사진을 올리면 안 되는 이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자꾸 이제 티켓 나 어디 가요라고 해서, 아니면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티가 막 보딩 패스 딱 끊었는데 이코노미인데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하면서 이게 티켓을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글인데, 요 글이 뭐냐면 저 예전 호주 총리였던 토니 에봇이 그 인스타에다가 자신의 보딩 패스를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야 이 사람 해킹 한번 해봐 라고 하니까 이 글쓴이가 그 사람의 정보를 추적하는 과정을 쭉 공개를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티켓에서 그 우리 비행기 예약하면 예약번호라고 그 영문 문자열로 6자리 있잖아요. 그 부킹 레퍼런스 번호인 예약번호를 그 티켓에서 가지고 그 예약번호랑 라스트 네임으로 가지고 이 호주 총리니까 퀀타스, 호주의 항공사인 퀀타스를 사용하는데, 퀀타스에 갔더니 그 예약번호랑 라스트 네임만 있으면 예약 관리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의 예약이 다 보여요. 그럼 이제 거기에 뭐 정보가 없을 것 같은데 개발자 독을 열어가지고 서버에서 오는 데이터를 봤더니 그 서버에서 오는 데이터에 여권번호, 그리고 항공사에서 이제 그 예약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요청한 사항들, 뭐 창가 자리로 부탁해요, 식사는 뭘로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을 거잖아요.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객의 전화번호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요청했다는 게 그 스크립트에 다 남아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고 나서 이걸 그냥 글을 올리면 안 되니까 퀀타스에다가도 알리고, 그리고 이 호주 총리 비서한테도 연락하고 막,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서, 그러다가 이제 퀀타스는 몇 달 후에 그거 수정했어요 라고 응답이 왔고, 그리고 호주 총리하고도 연락이 돼서 막 한 다음에 이 글을 쓰고 나서 호주 총리한테 물어봤대요. 나 이 글 올려도 되나요? 라고 했더니 오케이, 올려도 됩니다 라고 해서 이 글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 자체는 올해 3월에 일어난 일이고요. 근데 이 글을 적고 퀀타스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 글에 대한 리뷰하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만에 글이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글 자체는 되게 재미있는데요. 그래서 내용은 그거예요. 절대로 보딩 패스나 여권 번호나 수화물표 사진, 그 우리 이제 비행기 탈 때 수화물표 짐 맡기면 수화물표 이렇게 바코드 조그만 거 주잖아요. 그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는 게 요 이슈의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글 자체가 이런 거 가지고는 이렇게 쫓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상세히 적혀 있어서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뉴스는 이번에 IPO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 회사의 IPO를 왜 여기서 얘기하나 싶은데, 사실은 IT 회사들이 이렇게 한 번에 몰려서 IPO한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9월 달에 우르르 몰려서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관심 가던 회사들이 3개나 있어서
스노우플레이크, 팔란티어, 아사나가 다 9월달에 상장하거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미 상장을 했고, 팔란티어랑 아사나는 이번 달 말 29일, 30일에 이제 상장을 해요.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러니까 레드시프트나 빅쿼리와 경쟁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 회사죠. 팔란티어가 유명한 건 예전에 오사마 빈라덴을 찾을 때 그 사람을 찾는데 빅데이터로 도움을 준 회사다라고 해서 유명해졌죠. 팔란티어. 그 페이팔 마피아의 그 피터 티엘이 차린 회사라고 베일에 숨겨진 회사죠. 실제로는 그 47% 매출이 국방부, 정보부, 그러니까 미국의 CIA 이런 데서 매출을 다 일으켜서 그 데이터 분석 회사인데 마진율이 73%인 거예요. 엄청난 마진을 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어서요. 다들 이게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저 회사가 어떻게 상장을 하게 될지 29일날 상장을 한다 그래서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팔란티어가 그 반지의 제왕에서 엘프가 만들었던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원격 통신기구? 원격으로 먼 곳을 지켜보는 감시도구처럼 쓰이는데 그 사루만도 들고 있었고 사루만이 들고 있었던 게 그때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왔나요? 그거를 이제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이제 간달프가 잠깐 간달프한테 왔다가 간달프가 어디다 줬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먼 곳을 지켜보는 도구죠. 그러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팔란티어가 데이터 분석하고 감시하는 도구니까 그거랑 잘 맞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사나 그 프로젝트 관리 도구 중에서 그 페이스북 그 창업자 중 하나인가요? 초기 멤버가 나와가지고 창업한 회사죠. 아사나가 요번에 그 IPO를 하고요. 이건 30일 날 IPO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스모로직하고 제이프로그. 스모로직은 데이터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저도 컨퍼런스 가서 이 스모로직 그 간판을 본 적 같은데 저도 써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스모로직은 그닥 수익이 별로 좋지 않아서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상장하고 나서 아직 많이 이슈는 못 된 것 같고요. 15일 날 상장한 것 같은데 그 제이프로그라고 하는 회사는 아마도 그 소나타입 넥서스랑 비슷한 아티팩토리라고 하는 그 아티팩토리 리파지토리를 만드는 회사고, 그러니까 데브옵스 플랫폼 회사고요. CI/CD 도구부터 해서 리파지토리 이런 것들을 쭉 다 관리하는 플랫폼 회사인데 여기도 굉장히 성장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는 어찌 보면 국내에서 이 정도 급의 회사들이 IT 회사들이 상장한 사례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약간 부러웠어요.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회사, 데이터 분석 회사, 프로젝트 관리 회사 이런 회사들이 다 같이 상장을 하니까 미국이 지금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IT 쪽이나 그 온라인 비즈니스들이 잘 된다고는 하지만 다 하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전 스노우플레이크가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회사인데 상장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그 워렌 버핏이 원래 그 신규 IPO 주식이나 IT 주식에는 투자 잘 안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워렌 버핏이 투자한다고 하면서 원래 공모가가 $90였는데 $120로 상향했고 근데 첫날 2배 해가지고 $240로 끝났는데 지금 한 $22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거의 2배 오른 채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상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갑자기 나름 유명했던 소프트웨어들이 갑자기 여러 개 상장을 했고 그 중에서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데이터 회사가 3개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서요. 그리고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도 상장을 할 거고 그래서 미국 회사들이 이렇게 상장하고 커가는 것들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어서요. 한번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